자, 일단 다시 한번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근에 벌쳐진 일도 저런 그룹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일이 그렇게 일관되게 급속하게 안 펼쳐졌을 거다.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저게 드러난 게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인데요. 1917년에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했죠. 뭐 그걸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 불쑥 무슨 뭐 저걸 해가지고 따낸 겁니다.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헛소리입니다. 말은 문재인이가 먼저 꺼내는지 몰라도 미리 튜닝이 다 돼 있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미사일 지침 전체를 해제했죠. 저게 이제 말하자면 크라켄, 괴물 문어를 풀어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잠재적으로 파워풀할 수 있는 그런 그 군사력, 군수산업, 군사기술, 강국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 괴물을 풀어놓은 거예요. 너 중국 한번 당해봐 임마. 그 다음 추정근거 둘은 뭐냐면 요번에 이제 3월부터 말이죠. 폴란드 핵심 국회의원이 느닷없이 한국 무기 들어와야 됩니다라 그랬어요. 전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시차크 그 국방장관이 와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나왔다고요. 3월부터 우크라 터지자마자. 추정근거 세 번째는 뭐냐면 윤 대통령 바이든 회담 때 포괄적 동맹, 반도체, 원전 협력 이런 정말 화끈한 화두들이 나왔거든요. 추정근거 네 번째는 뭐냐면 나토 정상회담에 느닷없이 윤 대통령이 초청이 된 거죠. 추정근거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 공장 유치 및 중국 배터리 회사 물먹이기. 저게 이제 중국 배터리 회사 물먹이기가 뭐냐면 미국에 최근에 법률이 통과됐는데요. 전기차에 대해서 6,000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가 중국산일 때는 안 나가는 그런 법이에요. 그 테슬라 같은 데가 지금 배터리 바꿔 끼워야 돼요. 중국산 못 해요, 이제. 그러면 6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6,000달러 더 내야 되는 거라, 이제. 저걸 못 받는 거, 할인을. 다음에 또 추정근거 또 다른 것도 있죠. 폴란드에 대한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이죠. 물론 우리 무기가 좋으니까 우리밖에 공급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된 거지만 급하면은 액수가 줄죠. 저게 이제 뒤에 돈줄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하고 EU가 모아놓은 적립금 두 개 가지고 폴란드가 쓰고 있는 건데 EU 적립금조차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급한데 우리밖에 쓸 게 없어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올해 당장 들어가야 될 자주포 한 200문하고 탱크 한 100문하고 뭐 비행기 한 10대하고 끝내야지. 그게 갑자기 비행기가 48대 가지고 탱크가 뭐 거의 1000문이 됐는데 그 다음번 제너레이션 탱크 K3까지 같이 얘기가 되고 레드백 장갑차도 얘기가 되고 비행기는 뭐 50대가 됐는데 KF-21까지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패키지가 확 부풀어 버리잖아. 저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야 그 한국이랑 작업해 그 동북아시아의 폴란드야. 그리고 너희는 동유럽의 한국이야. 그 쟤들은 70년 전부터 부하시체크가 그 얘기 하잖아. 저 나라는 70년 동안 목숨을 걸고 공산 전체주의랑 맞서가지고 무기가 날이 서 있다. 가성비 좋고.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 우리 독침 전략. 부하시체크 나 그 얘기할 때 저 사람한테 누가 그 소리를 해줬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이란 얘기 안 했어요. 누구든지 폴란드를 건드리면 폴란드가 침략을 당해서 파괴당할지언정 건드린 놈이 몸성하지 못하도록 만들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 독침 전략 아닙니까? 중국이 우리를 건드리던 누가 건드리던 간에 오케이 우리 쥐어 터지고 만신창이 되겠지만 너는 그거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만신창이 돼. 우리가 그게 메시지거든요. 독침 전략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기서 보이지 않는 손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추정 근거. 이집트에 가서 갑자기 어떻게 그 가자의 피라미드 위에서 막 FA-50이 돌아다니고 있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100대 수입한다느니 만다느니 지금 대형 계약이 바로 거의 임박하다시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서 이집트가 미국 충고를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터키가 리비아가 준내정 상태, 내전했다가 지금 뭐 투닥거리는 게 좀 줄어들었지만 준내전인데 한쪽은 터키가 이집트에 대해서 투쟁적인 집단, 그러니까 이집트가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아마 이집트 지금 집권 세력이 무슬림 브라더후드를 밟았을 거예요. 무슬림 형제단을. 그거랑 통하는 집단을 터키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안 방비한다고 저거 한 거예요. 왜냐면 터키랑 이집트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터키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는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럼 배로 올 거다. 오케이, 배로 오면은 자주포로 쏴서 침몰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포 갔다가 해안포 구축한 거예요. 이집트가. 그 다음에 이제 터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나일강을 가로막는 거대 댐을 에티오피아가 지었잖아요. 그 완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제 분쟁이 터져 있는데 그걸 터키가 에티오피아 편을 들잖아요. 이집트 너희 물 말라서 죽어라 이거야. 그런데 터키가 반미 성향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집단 아니에요, 터키가.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금 급속하게 미국으로 붙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어코드 같은데 트럼프 말기 때의 아브라함 어코드에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인가 사우디까지인가 그렇게 같이 서명하잖아요. 이집트 같은 나라 그렇게 쉽게 안 움직여요. 맹주인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맹주인데.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미국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 상태거든요. 아니 느닷없이 블랙 잉크스 와라 이거야. 한번 쇼 한번 부리고 우리 저기 군부 그 공군이나 이런데 이때까지 전부 프랑스 미라주 뭐 라팔 그다음에 뭐 미그 뭐 그다음에 미제라 그러면 F-16 이런 것만 몰았던 사람들한테 야 저기 동아시아에 그 저기 삼성 휴대폰 만들고 저 현대 자동차 만드는 애들 계속 그 중동 가서 엄청나게 건설해주고 저기 리비아에서 지금 그 가다피가 저기 말아가지고 했지만 세계 최대의 지하수 자원을 끌어올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하고 걔들이 비행기도 잘 만든대. 한번 봐 직접. 그래서 판을 벌려준 거거든 그게. 그럼 뒤에서 누가 움직였겠냐 이거야. 누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미국이 저런 거다. 그러니까 한국을 포괄적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한국을 이제 성장시켜가면서 그 길을 터져서 한국이 그런 쪽으로 성장을 해서 경제력이 있어서나 문화적인 파워나 뭐 미국이 도와줄 거 없지만 경제력에 있어서나 이 군사기술과 군사력과 군수산업에 있어서 그렇게 커가면서 미국과 포괄적 동맹 체제를 가는 그런 거를 저 미국의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생각한다면 저거 바이든 치매에서 나오는 생각 아니고요. 저기 깔깔 꽃배만 나오는 생각 아닙니다. 훨씬 더 깊어요. 치밀하고. 그러면 그 집단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 그런다면 앞으로 51%의 확률로 호주 레드백 장갑차 한국이 먹습니다. 51%의 확률로 호주 잠수함 프로젝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51%의 확률로 미국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한 400~500대 팝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추정이 맞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추정이 맞다면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는 어디냐. 왔다 갔다 하는 특정 정당, 왔다 갔다 하는 특정 대통령이 아니에요.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우리의 진짜 파트너입니다. 한국은요 이미 미국의 특정 정당, 특정 대통령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그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트럼프 때 기분이 나빴던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그건 제가 기분 나빠요. 우리가 왜 거기 가서 그 나라 지켜주냐? 한국 빼놓고 니들이 중국 어떻게 견제할 텐데?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이거지. 국민들한테 고립주의적 그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냐 이거지. 사정 뻔히 알 만한 사람이.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의 중량, 한국의 질량, 몸집, 파워가 이미 미국의 특정 대통령, 미국의 특정 정당이 왔다 갔다 정권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걸로 해서 흔들릴 정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을 실제적으로 특히 지정학과 국제 전략에서 끌어가는 그 집단이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그 집단이고, 그 전에 네오컨이었죠. 이 집단은 지속되는 집단이다 이거예요. Sustainable Strategic Intelligence, 지속 가능형 전략적 지능 집단이다 이거예요. 예, 그럼 왜 이 집단을 제가 지속 가능형, Sustainable 하다고 부르냐? 제가 네 가지 이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들의 계획대로, 저는 이들이 계획한 거라고 봐요. 이들이 기획한 거다라고 봐요. 그 치밀한 수순에 따라서 러시아가 꼼지락도 못하고 이번에 침몰하면, 그러면 러시아를 완전히 날개를 부러뜨리고 뼈를 자근자근 분질러 갖고 침몰시킨 거여서 그 다음에는 중국 압박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크게 한 건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힘이 폭증하게 된다고요.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이. 말 안 듣던 프랑스, 독일 완전히 그냥 차에 치여서 튕겨 나갔잖아요. 앞으로 독일이 어디다 명함 들고 다니겠어요? 메르켈이 그 짓 해갖고 지금 저기 어디요? 저기 그 러시아에다가 완전히 인질로 독일 전체와 서유럽 전체를 갖다 바치려고 광분을 했었다. 저거 웃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프랑스, 그건 뭐 마크롱인지 마르콩인지 그 말이 되냐? 지금 저 상태인데 그 빨리 휴전하고 뭐 땅 떼주고 빨리 그만두자고. 야, 너는 지금 상황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프랑스, 독일은 앞으로 명함도 못 내,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미국 힘에 폭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렇게 폭증이 되니까 앞으로도 미국 안에 어떤 집단은 누군가는 이 굉장히 냉정한 레알 지오폴리틱스, 레알 지정학을 누군가는 감당을 하고 그걸 기획하고 그걸 관리해야 될 거다. 미국이 그냥 단일 슈퍼파워인데 저렇게 되면 중국과 대립하는. 두 번째. 그러면 제가 말하는 Reactive Global Leadership, RGL 집단의 특징, 이거 굉장히 유사한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1980년대 때, 소련을 붕괴시키려고 작동했던 정보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Agent, NSC, 미국 NSC하고 CIA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르바초프 때 유럽 쪽으로 그때도 또 가스 라인이에요. 가스 파이프라인이 놓여지고 있었는데 이 가스나 석유 파이프라인이 가면 중간중간에서 압력을 조절해 줘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산을 타고 올라가. 그럼 거기는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가. 그럼 그 구간에서는 압력이 또 엄청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압력이 떨어질 때는 가압장에서 계속 압력을 쏴줘 갖고 쭉쭉쭉쭉 밀고 올라가 줘야 되고, 여기서 압력이 쏠릴 것 같으면 여기선 자동으로 밸브가 조정이 되면서 이 내려오는 속도가 천천히 내려오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쏟아지지 않게. 그래서 이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구간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그거를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납품했어요. 미국이. 그때, 이건 제가 음모론이 아닙니다. 구글에서 뒤지면 나옵니다. 제가 그 사건 이름은 잃어버렸어요. 그때 미국이 거기에 버그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이제 막 개통해서 막 돌리려고 이제 이제 개업잔치하고 난리가 났을 때. 그래가지고 소련의 외환 조달 계획이 붕괴해버려요. 그게 소련이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로 가는 첫걸음이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런 공작들을 했었다고요. 그 80년대 소련 붕괴 공작을 한 그 공작팀과 지금의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을 비교하면 이거는 체급이 다른 거예요. 거긴 그냥 하나의 정보 공작조야.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세계의 레알 지오폴리틱스, 냉정한 지정학적 질서와 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실현하는 데예요, 여기는. 이 그룹의 특징이. 그러니까 게임이 다르죠. 하나는 소련이라는 체제 자체를 어떻게 손을 볼 거냐고, 여기는 전체를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때 그 그룹하고도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네오콘이라는 건 당연히 다르고, 네오콘은 이제 1990년경 이후로 25년을 지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죠? 허슨 연구소에서 그때 얘기하는 거 보고, 미국의 1917년 11월에 그 내셔널 스트래티지 리포트 국가 전략 보고서 거기 보면 그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지난 25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가 17년이니까 25년이라 그러면 90년대 초예요. 우리는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의 그런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면 중국에서 자유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희망했었다. We had hoped.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오콘들은 뭐냐면 일단 이때부터 중국 사랑이고요. 그다음 페트로 강박이죠. 그러니까 중동을 장악해라. 그걸 지배해라. 그 핵심은 그건데 겉으로 포장하기는 뭘로 되어 있냐면 미국이 유일의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공해서 쓸어버리고 현지를 쓸어버리고 미국식의 그 관념에 따른 현대국가를 만들면 현지인들은 따라온다. 그러한 유일의 슈퍼파워로서의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상시적인 분쟁에 개입하는 상태가 될 때 미국의 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아이덴티티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에요. 이게 네오콘이. 이거 전혀 다르죠. 지금의 반응형이라는 말 자체가 반응형은 뭐냐면 아무리 그 일이 옳은 일이고 아무리 그 일이 참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현장 국가 안에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정치 문화가 성숙하지 않으면 혹은 그것이 변화될 수 있게끔 굉장히 정교하게 연출된 징검다리를 놓지 않으면 건드려서는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지능하고 정무적 감각을 가진 거예요. 네오콘에 비하면 훨씬 더 깊은. 저는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이 집단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 저는 이 집단의 그 칼라랑 비슷한 걸 느끼는 게 헤리티지 연구소랑 허슨 연구소입니다. 트럼프 때 트럼프의 반중 노선을 100% 오케이 해주고 쉴드 쳐주고 같이 힘을 합쳤던 데죠. 여기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시무시한 그런 그 신무기들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어저께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거 내년부터 투입된다는데 내년부터 시제기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제기가 나와서 우리 뭐냐면 출고시켰어요, 올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시제기가 날아가서 28년부터 보급이 되고 30년부터 전력화돼요. 쟤들은 전력화를 Initial Operation Capability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 작전 능력 획득. 우리로 아마 표현하면 그걸 전력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KF-21이 이제 그 본격화돼서 이제 퍼져나가서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랑 거의 맞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 그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잘못 읽어서 그랬던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우크라 터졌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우크라 때문에 이제 그 깡패 슈퍼파워가 그거 그냥 쳐들어오면 개피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슈퍼파워가 아닌 나라를 상대로 해서 핵을 못 쓰니까 그럼 결국은 전통적인 무기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는 미국의 정보 네트워크 위성서부터 정찰 자산 쓰고 여기서 쏘는 스팅어 미사일 여기서 쏘는 제블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기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좀 전투기가 좀 후져도 정보 도움 받아가지고 상대방의 최신 전투기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우리 땅에서 우리 거 지키면 돼. 이제 이게 폴란드가 그거 생각하고 이제 빌드업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러시아 지고 나면 쟤를 약 바짝 올라가지고 3, 4년 후에 힘 쌓아가지고 우리 밟을 수 있으니까 3, 4년 동안 열심히 군비 만들어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판 붙자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 패면 우리 맞아서 멍들고 뼈 부러지는데 너희는 골통 깨져. 그 소리죠. 폴란드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그렇게 가면서 러시아가 침몰을 하기 시작을 하면 중국은 이제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군사적인 딱 그 포위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강도가.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서해는 이제 좀 뜨끈뜨끈한 바다가 되는 거죠. 쟤들도 함부로 우리 못 패죠. 거리가 다 뭐 서로 간에 딱 보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는 나라가 좁으니까 최고급 MD를 깔 수 있잖아요. 3겹, 4겹짜리 LSM2까지 쫙 올라가잖아요. 지금 LSM 지금 저거 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사드 완전 가동한다면서 문재인이가 그동안 생수도 안 들여다보내줬을걸? 전기도 끊어놓고. 박진희 가서 야, 그럼 우리 비즈니스인데 네가 왜 자꾸 뭐라 그러냐? 그러고 그냥 들이받아버린 모양이더라고. 잘하셨어, 박 장관님. 꽃든 남자 왕이한테 잘하셨어. 그 서로 간에 양쪽에서 이렇게 칼게 놓고 있는 거라 함부로 못 애들러요, 쟤들도. 그리고 방어로 치자면 가장 고급직 방어로 치자면 우리가 더 편해. 우리가 더 편해요. 우리는 그 중국보다 잘 살고 중국보다 하이텍을 갖고 있는데 특히 MD에 관해서는 미사일 디펜스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아니 저기 뭐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뭐 보통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천공투를 4조씩 팔 때는 우리가 뭔가 있으니까 4조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LSM2까지 나오면 사드도 저리 가라요. 세계 최초로 상승 단계 요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항상 한 10대씩 떠 있고 KF-21 같은 비행기 그 요격 미사일 한 2-3개씩 딱 안고서 비행기 떠 있는 거죠. 열대 앉을 때 되면 다른 열대가 바꿔주고 그것 앉을 때는 또 열대 바꿔 24시간 계속 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서너 발씩 요격 미사일 갖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3-40 열대면 30발 아니야. 탄도미사일 뜨는 거 때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딱 10분만 처음에 벌어버리면 그 다음 저긴 쑥대밭 되는 거거든.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떠가지고 들어올 때 잡는 거는 LSM2, LSM 그 사이에 걸린 게 사드예요. 그 사드 더 와도 좋고. 그 다음 그 아래 내려오면 천공투, 그 아래 걸리는 게 페이트리어트, 그 아래 내려가면 엠셈. 그래서 너덕겹을 싸갖고 철벽 MD를 하겠다는 건데. 중국은 저 광활한 국토에다가 그런 철벽 MD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우리보다 개인당 GNP 낮고 우리만큼 그런 MD 체제, 쟤들은 남 때리는 것만 했지 자기들 MD 지키는 건 안 했잖아. 한국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거지. 골아프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편으로 무기 만들고 한편으로 열심히 우영우 키우고 방탄소년단 키우고 삼성전자 키우고 뭘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랑 삼성에 계신 분들이 키우겠지만 저도 광은 한번 내볼 수 있잖아요. 예. 열심히 배 만들고 조선 수출하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